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본동중학교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번에 이제 배재시 작가님이랑 좀 유튜브 촬영 인연으로 이제 오늘 같이 특강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강 주제는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선 자유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게 사실 프랑스의 자유주의랑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랑스 혁명 속에서 탄생했던 프랑스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가 프랑스의 자유주의랑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프랑스의 자유주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 프랑스 혁명 자체가 앙시eng 레짐이라고 하는 그 에인션트 레짐, 즉 구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이 부르주아 계층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탄생했던 그 프랑스의 자유주의의 본질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개인의 해방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freedom이라는 단어와 liberty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네. 자, 보통 질문을 던지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는 편이어서. 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찍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그 리버티와 프리덤이요? 네. 와, 생각 못 해봤는데 프리덤은 네. 네. 마지막에 프리덤. 네, 맞아요. 영화에서 마지막에 프리덤. 나 돌아갈래, 나 자유롭고 싶어. 뭐 이러면서. 리버티는 체제고 프리덤은 나의 자유일까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작가님. 이 프리덤이라는 거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즉 억압된 상태로부터 내가 타자에 의해서 그게 뭐 주체적이든 타의적이든 타자로부터 뭐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리버티라는 거는 내가 구속된 거, 뭐 구속되지 않은 거 이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쟁취하는 자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프리덤이라는 거는 어떤 체제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티는 정치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프리덤의 이 윗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난 이미 풀려났고 그렇지만 나는 더 자유를 갈망해. 나는 내 목소리를 표현하고 싶어. 즉 아이들이 쌤 저 자유 찾고 싶어요.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할 때의 자유는 프리덤이고요. 이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광화문 앞으로 가서 시위를 한다. 이건 리버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프리덤이었죠. 그래서 이 억압된 절대 왕정 체제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프리덤을 그러니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리덤을 외쳤던 건 사실 수많은 하층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 되었던 건 부르주아였고요. 이 부르주아 혹은 부르주아지라고 부르는 이 계층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경제적인 이 실력, 경제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그런 자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봤듯이 프리덤을 얘기도 하지만 이들이 원했던 자유는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루이 16세로 대변되는 다양한 이 귀족들과 이 절대 왕정을 떠받치고 있었던 수많은 귀족 계층들은 부르주아지의 이 경제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즉 자기들은 사실 놀고 먹기 때문에 뭐 어떤 경제적 생산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르주아지는 다양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이제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부르주아지의 이 세금, 그러니까 이 세금이 큰 문제가 되었죠. 이 세금들을 이제 자기가 절대 왕정 체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부르주아지가 경제적 자유를 이제 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뭐 여러 단계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국민의회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 국민공회 시기가 있고 마지막 나폴레옹의 독재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국민의회 시기거든요. 바로 이 국민의회를 만들었던 것, 즉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이 된 회의체를 만든 것이 부르주아지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회 시기에 이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부르주아지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층민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시면 항상 나오는 이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자코뱅당 한번 들어보셨죠? 그 자코뱅파를 중심으로 한 국민공회 시기가 열리면서였는데요. 이 국민공회 시기부터는 이제 프리돔의 단계를 넘어서서 리버티의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정치적 자유를 얻고 싶다. 나도 하층민이지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다. 내 의견들을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이제 폭넓은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개인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개인의 권리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자유주의의 그 국민의회, 국민공회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했던 이 핵심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안점이 됐던 건 뭐 자유주의의 핵심인 자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가 개인의 해방,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권 선언을 통해서 이 프랑스 자유주의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 사실은 국민의회 시기에 부르주아지 계층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권 선언에는 어떤 자유가 반영될까요? 네, 그 부르주아지들이 추구했던 자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적 자유였잖아요. 그 경제적 자유가 이 인권 선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그 이후에 인권 선언문을 토대로 해서 계속 자유주의를 확산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 최근에 에드먼드 포셋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유주의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 거쳐서 발전을 해왔는가를 조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포셋의 자유주의를 보면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에드먼드 포셋의 자유주의를 보면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드먼드 포셋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사상과 결합하면서 생겨나게 됐다. 이제부터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게 프랑스 자유주의로부터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랑 만나면 자유사회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사상과 결합되면서 자유주의의 색채가 점차 변화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에드먼드 포셋도 프랑스 혁명 당시 탄생했던 이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색채는 이 프리돔에서 리버티로 나아가는 이 개인의 초점을 둔 자유주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자유주의가 탄생했을 때는 프리돔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래서 그 프리돔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성격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랑스 인권의 가장 기초를 놓은 이 문서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르주아지들이 쓴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보면 제1조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말 그대로 내가 절대 왕정, 즉 루이 16세와 귀족들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을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조에서 이제 제 4조를 보면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이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에 대한 떡밥을 깔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내가 돈 버는 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어쨌든 부르주아지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여기에다 계속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프랑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핵심 개념을 좀 살펴봤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프랑스 이 개념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인 메커니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하나의 체제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네, 민주적인 거. 이제 자유민주주의니까 민주가 이제 핵심 개념이 될 텐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그러니까 사실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도 우리가 같이 못 사니까 우리 같이 혁명을 일으켜보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죽고 못 살겠으니까 너도 죽고 못 살겠죠? 옆에 보니까 너도 죽고 못 사네? 그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한번 투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은 개인주의입니다. 네, 이 개인주의가 우리 오늘날 쓰는 이기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이제 이념으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랑 결합하면서도 당연히 개인의 권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원래 되게 좋은 개념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은 사실 다른 나라와 다른 좀 독특한 역사 발전, 그러니까 전개 과정을 거쳤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아픈 기억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라는 이 굴곡진 역사가 있고요. 또 현대사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군부 독재라는 굉장히 또 아픈 기억을 겪어야만 했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사건이 대한민국 이 정치 발전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만드는 이 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논의를 바로 그냥 일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좀 단일화시켰던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예, 6.25 전쟁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 또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를 남침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6.25 전쟁을 거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군 혹은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랑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혹은 관계 맺음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6.25 전쟁 끝나자마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치 권력 획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북한을 나쁜 놈들로 만들어야 해. 라는 이데올로기로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사실 제가 오늘 주차하면서도 좀 보는데 제가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정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오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뭐 특정 정당이 뭐 반공주의를 되새기자 뭐 하면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소련이 망하면서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북한은 독재 국가죠. 네. 그래서 북한은 뭐 자기들은 뭐 조선 민주주의라고 표방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 체제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특정 이제 정당이나 특정 세력들은 알고 있어요. 그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죠. 그걸 반공주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이라는 사건을 거치게 되면서 원래 프랑스에서 탄생했던 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그 자유가 도리어 프리덤에서 리버티로 끌어올렸던 이 자유가 오히려 프리덤으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리덤이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의 자유, 즉 타자로부터의 이 자기가 뭔가 벗어나는 그런 자유잖아요. 근데 이 타자로부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느냐라는 논리를 북한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즉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 되게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 그 안에는 철저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고 그 정치적인 의도를 다 잘 파악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속지 않고 제대로 민주시민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 특정 보수 세력에서 주장하는 이제 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자꾸 자유민주주의가 나쁘다고 하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논리들을 철저히 제가 파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그들 말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확고히 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는요, 사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헌법 전문은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두환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 국회, 그러니까 재헌 국회라고 하죠. 헌법을 만들 때 만들었던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자유민주와 지금 말하는 자유민주가 완전히 시대상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헌법 속 자유민주는요, 시장경제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근데 그 자본주의를 자기들은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사실 알려주고 싶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말을 전할 때 또 다른 식으로 말을 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만 진짜 자기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 할 때 이제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들 다 아시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저도 이제 한 시민으로서, 교사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각 이제 정당 후보들을 쭉 정책들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보수 쪽의 용어가 자유민주였습니다. 네. 반공적인 네. 네. 담고 있네요. 네. 철저히 반공주의적인 색채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빨갱이 같은 얘기한다. 저거 공산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북한 싫어하거든요. 전 북한의 독재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인류의 기본 권리를 말살하는 김정은 독재체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사라진 사상을 되새겨서 자기들의 정치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쓰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심지어는 최근에 역사 교과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가 이제 보수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사라지게 됐고요. 네, 교육 과정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그러니까 교과서엔 들어가 있는데요. 교과서라는 건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만들고 네. 그 교육 과정이라는 건 국가에서 제시하는 국가 교육 과정의 틀 안에서 이제 여러 검정 출판사들이 이제 교과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원래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즉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5.18 민주화운동을 성취 기준,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핵심 개념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시면서 전국적인 서명을 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실에 편지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네. 이거 지금 당장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내년부터 도입이 되거든요. 네,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엄청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가 국가가 삭제한 내용을 네, 그렇죠. 노벨 문학상에 그럼요. 다시 일깨웠으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소설이 이제 어쨌든 다시 대두가 되면서 맞아요. 역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만 모른다. 전 세계는 알고 있다. 뭐가 옳은지. 심지어는 이 선생님들 그 뉴스 최근에 스웨덴에 놀러 가셨으면 그냥 여행 즐기다 오시면 되는데 그 스웨덴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취소하라고 한국인들이 부끄러워. 직접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공산주의 한강을 추방하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놓고요. après je vais tout expliquer. 네, 너무 충격적인 보도였고 이 사건은 이제 아이들이랑 아침 조회 때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이제 한강 작가가 이런 주제로 소설을 썼는데 이것들이 대한민국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사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한강 정치적으로 네. 우리가 너무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정치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정치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이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졌음에도 이제 수상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성취죠. 이제 세계인이 네, 세계인이 이제 조명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요 한강 작가의 소설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 수상 소식을 접하면서 느꼈던 게 선생님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은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외신 기자. 네, 위르겐 힌츠페터라고 하는 독일인 기자에 의해서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리지 못했어요. 이제 세계인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덕분에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운동이 알려질 수 있었고, 이제 세계에서 주목해준 덕분에 5.18 민주화 운동이 다시금 이제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소름이 돋았던 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한강 작가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 말고 최근에 나왔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제주 4.3 사건을 다룬 맞아요. 사건 이제 소설인데, 사실 그 소설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작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데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을 단체 이제 도서관 구매를 해서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학생도 가능해요? 그 조금 어렵지 네, 않았어요? 어려워서 제가 프로젝트 네. 수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아, 이제 제주 4.3 사건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4.3 사건은 교과서에 한 줄로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단어로 나와요. 우리 때는 안 돼요. 네, 맞아요. 이제 작가님 때는 아예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지도 네.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그 되게 이슈가 됐던 거죠. 이효리랑 이상순 그 부부가 그 효린의 민박 그 찍었던 그 애월읍에 관련된 그 아이들은 그거를 보면서 애월 너무 예쁘다, 바닷가 너무 예쁘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 이효리 부부가 살고 있었던 그 애월읍에 있었던 효린의 민박이 제주 4.3 사건 당시 학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길이 피가 묻은 장소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니까 훨씬 더 이제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3 사건의 개요나 4.3 사건의 실상,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4.3 사건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국가 기록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제 한강 작가 소설을 읽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네, 굉장히 수업하기 잘했다 했는데 딱 1년 뒤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동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심지어는 원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빼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다 자유민주주의로 바꿨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모르거든요. 네. 더 좋은 줄 알았지. 네, 더 좋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자유롭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모른다는 겁니다. 더 리버럴한 시스템인 줄 알았지. 네. 당공에 대적하지 생각. 네,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네, 그런 의도가 철저히 깔려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최근에 선생님들 소식 들으셨다시피 독립기념관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광복절 경축식을
정말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로 처음으로 취소를 했거든요. 독립기념관이라는 이 기관은요, 우리나라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그 이수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그리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국가에서 만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박물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장소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조카분 안춘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1대 독립기념관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독립운동가시고요. 이제 안춘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 윤봉길 의사 다들 아시죠? 네.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이셨던 분도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셨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역임을 하다가 갑자기 극우 인사를 거기다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립기념 가장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기려야 될 장소에 광복절 경축식을 개관 이래로 처음으로 취소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건 아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막 성명서도 내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응답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독립기념관 사태에 넘어서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게 독립기념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 계속 어쨌든 정부가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친일 행보가 구체화된 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극우 세력, 일부 정치 세력에서는요. 이 독도가 자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교육, 입시 제도고요. 두 번째는 병역이고요. 세 번째는 이 독도 관련 문제예요. 근데 독도를 일본이랑 관계 개선하는데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독도를 심지어 폭파시키자는 의견이 우리나라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미쳤네요. 네, 정말 미친 상황이죠. 네. 제가 대신 네,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아이들한테 알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흐름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 시기처럼 국정화 교과서 흐름으로 계속 정부는 끌고 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민사회에 계속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이제 사실 1인 시위도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바쁘시겠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옳은 걸 옳다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만이라도 이제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뭐가 옳은지 지금 현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유민주주의와 건국운동이거든요. 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과정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뜻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때는 뭐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네, 북한이라는 나라 이건 역사적 사실로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게 반공을 위해서 쐈다라는 얘기로 지금 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 자체 맥락을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건국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법통성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상하이에 세워져서 마지막 충칭까지 우리나라 건국 준비를 이제 중심으로 했었던 독립운동 기관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945년을 우리나라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독립운동을 해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을 해왔던 그 모든 역사들은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다 일본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네, 너무 중요한 의미여서 아이들한테 먼저 이 의미를 해석을 해보도록 시키고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뭐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항상 글을 읽을 때는 그 저자가 쓴 의도가 무엇인지를 읽고 이 저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문맥을 파악하려고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이 이제 그 자유와 건국운동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까지 좀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건국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건국절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948년 8월 15일을 우리나라 건국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전의 역사,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싹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를 이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실제로 그들이 친일파의 후손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랑 관계를 개선해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일본이랑 교류를 단절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랑도 교류해야 되고요. 일본이랑도 교류해야 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려면 각국과 이 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가야죠. 제가 아이들한테 예시를 들거든요. 누군가 너희 집에 갑자기 침입해서 너희 집을 불질러 버렸다. 그리고 나서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모든 죄가 씻길까? 심지어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있죠, 지금.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이 건국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를 했었고요. 지금 또 이거랑 확장돼서 나오는 논리,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해서 제가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왔고요. 건국절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논리가 이 뉴라이트입니다. 선생님, 그 뉴라이트라는 단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뉴라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새로운 우파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요.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고유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탄생했던 개념이거든요. 이제 국민의회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의회라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됐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롱드파라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벤파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입법의회 당시에 이 의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장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을 좌익, 그러니까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좌측, 그리고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우익이라고 해서 이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서 완전히 잘못된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좌파는 무슨 빨갱이처럼, 우파는 꼴통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된 형태로 번역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뉴라이트라는 단어는 그 잘못된 용어로부터 기원을 합니다. 우리는 우파니까 북한을 멀리해야 되고, 우리는 과거는 잊어야 돼.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을 거야. 우린 미래를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과거사에 대한 전혀 반성 없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미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뉴라이트라는 단어는 즉 새로운 우파를 뜻하지만 사실은 우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친일 논리를 강하게 지니고 있죠. 최근에 이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냈던 책 이름이 참 가관입니다.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보다 더한 게 이 뉴라이트 학자라고 칭하기도 참 굉장히 불편한 말이고요. 이 뉴라이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독도폭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핵심 논리들을 간파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당연히 민족주의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신채호 선생님 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개념이지만 전 민족주의자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뉴라이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 활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네. 우리는 왜 친일파 속칭을 안 해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승만 정권에서 실제로 이승만이 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물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실제로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미군이 딱 들어왔을 때 사실
일단 한국 정부를 재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랑 언어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영어를 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관리하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물론 친일파 숙정도 물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미군한테 중요한 건 빨리 한국을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조선 총독부 관리들을 한국 경찰로 임명시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그 과정이 이승만조차도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친일파들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친일파 축소청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사실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부르는 네, 이 기구를 출범을 시켰지만 실제로 이승만 정부가 이 반민특위 조사 기간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요 깡패들을 데리고 습격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난장판을 만들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폐지시켜버리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반민족 행위, 즉 친일 행위가 제대로 이제 숙청이 되지 않았던 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는 광복절 경축사였잖아요. 3.1절은 유만순 열사 그 공산 세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심지어 2023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이 망했던 1990년대 이미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심지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소련조차도 공산주의는 끝났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근데 왜라고 이제 물을 필요가 없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들은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3.1절날 하필이면 6.25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철저히 네,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공과 경제 성장을 마치 인과관계처럼 딱 붙여놓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상관없이 우리 경제 발전은 일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이 문장이 반공 덕분에 너네 밥 먹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작가님. 역시 작가님 대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썼다시피, 그러니까 교묘하게 겉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솔직히 그냥 들으면 솔직히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서로 놓고 보면요, 딱 티가 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맥락 속에 감춰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몰아내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인과관계를 치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가려진 것이 경제 성장을 이제 이룩하면서 경제 성장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업 중에 그러니까 하나였지만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러니까 희생하셨던 사실 저가 아니라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혹은 선생님들 세대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전태일도 있었고요. 그 뭐 YH 무역 사건도 있었고요. 수많은 노동자들,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 경제 성장이라는 논리 안에 싹 덮어버리죠. 네. 그 선생님들 혹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죠. 임자 뜻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 자기의 어떤 오른팔이죠. 오른팔한테 책임을 미룹니다. 그러니까 각하 어떻게 할까요? 임자 뜻대로 해. 임자 뜻대로 하라는 말은 자기의 이 결정을 회피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잘못되면 네 뜻대로 하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 결정한 거니까 너 탓이다 라는 논리로 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중앙정보부장도 사실 잘못된 경우들도 많았지만 그 박정희가 결국 김재규한테 암살을 당했던 것도 바로 이런 논리로 남산의 부장들 보면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조차도 피해자가 또 있었다는 사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공산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서 이 논리가 홍범도 지우기 논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를 하고요. 홍범도를 빨갱이다 라는 논리로 뉴라이트 세력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팩트를 이제 제가 근현대사를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팩트들을 그 사람들은 왜곡을 해요. 일단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냐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만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왜 공산주의에 가입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치르고 난 직후입니다. 일본군을 괴멸시키고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새로운 전투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이 봉오동 전투의 패배를 겪고 나서 엄청나게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까지 대규모로 학살을 저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더더더 좀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홍범도가 판단을 합니다. 이 독립군들의 힘만으로는 너무 어렵다. 우리나라 주권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상황에 이제 소련의 어쨌든 공산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이제 볼셰비키당을 만들게 되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전에 우리는 전 세계 압박을 받고 있는 민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게 되죠. 홍범도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빨리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데려다가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 조선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홍범도 장군의 최종 목표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수단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닌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제 뭐 레닌 당신이 우리나라 지금 압박받고 있는 일본에게 압박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겠소?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 준다면 내가 공산당에 가입을 하겠소. 그러자 레닌이 어쨌든 레닌 입장에서도 진짜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공산당 수를 늘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한테 어쨌든 홍범도가 입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였어요. 이 한국에서도 봉오동 전투의 뭐 총사령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입지를 아니까 권총을 선물로 주면서 장군의 공산당 가입을 환영합니다. 내가 이 지원군을 보내주겠소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세력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요. 자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레닌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죠. 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도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지금 삭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소련의 적백 내전이 터진 겁니다. 볼셰비키당과 맨셰비키당, 이제 적색당과 백색당이 내전이 터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었던 이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이 자유시라는 단어로 등장하거든요. 그 자유시로 독립군들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 그 자유시에는 이 적백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들 입장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웬 이상한 조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공산당 가입했다고 좀 숨겨달라고 여기 레닌이랑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독립군들 사이에서 또 조금 내분이 벌어져요. 일부는 이제 적색당 파였고요. 일부는 또 백색당 파였어요. 독립군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빨리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과 우리는 연대를 하겠다였겠죠. 근데 그들 논리,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논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희들 무장 해제 안 하면 우리가 너희들 총살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독립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요, 다 뭘로 마련된 거죠? 다 이 동포들이 보내온 정말 17만 모아서 하와이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보내오시고 김구 선생님이 정말 하루 세끼 굶어가시면서 막 보내오신 그 소중한 동포들의 이 자금을 모아서 산 귀한 물건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본군에 대적해야 될 유일한 무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들어와라라는 뜻은 독립운동 포기해라라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독립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소련군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독립군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었습니다. 그게 교과서에선 서술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서술돼 있거든요. 제가 교과서 문장 그대로 읊으면
독립군들이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대거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괄호치고 자유시 참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네,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실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즉 이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범도가 레닌이랑 붙었기 때문에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홍범도 장군은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독립군을 뜯어 말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입지가 있으니까 저기 소련 자유시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어쨌든 뭐 자유시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보다 레닌이랑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그때 레닌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학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뜯어 말리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기록이 남기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출발할 걸.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말려볼 걸. 이런 후회를 하십니다. 와서 독립군들이 학살 당한 것을 보고 정말 3일 내내 펑펑 우시고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홍범도 장군도 세력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소련에 의해서 강제로 공산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당연히 그 공산군으로 편입되면서 홍범도 장군도 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지도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당하게 되고요.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조그만 그러니까 소극장 경비원으로 일하시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평생을 독립군과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공산주의다 라고만 해서 이제 이렇게 배격하는 거 사실 공산주의라는 게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 인물의 이름 암기하는 거. 전 진짜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광개토 대왕 몰라도 돼. 그 광개토 대왕 이름 몰라도 되는데 너네들이 이 능력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역사적 사실 하나하나 암기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솔직히 저나 이제 선생님들 세대에 해당했던 주요한 이제 능력이었고요. 이제는 애들이 인공지능 다 쓰고 인공지능이 답변해주는 내용이 더 훨씬 더 구체적인데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좋은 정보를 골라낼 것이냐가 더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Parler de Staline, de Lénine. J'ai jamais appris ça à l'école. Moi, j'ai appris, mais c'est parce que je n'ai pas été attentif. On a parlé en Europe de Lénine, de Staline, de la liberté française, la libération. On a parlé de l'ouverture d'esprit. Moi, j'ai appris ça à l'école, en Europe, oui. Monsieur vient d'expliquer, tout ça, c'est l'ouverture d'esprit, c'est la libération, en fait. C'est la différence avec les premières mentalités du passé avec Staline et Lénine. Et alors après, il y a eu l'histoire française, la libération de la bourgeoisie. Et tout ça parce que j'ai scanné chaque truc que monsieur il a expliqué. Même quand il parle, que je ne comprends pas, rien que le fait de lire et les mots qu'il dit en français, ça m'a permis de comprendre le sujet. 메르시. Tout est magnifique.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l n'est pas professeur. Le professeur.